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대통령의 사면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둘러싼 정치권 반응 살펴봅니다. 태블릿 PC 거짓 보도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을 만든 JTBC가 박근혜 대통령의 호칭을 박근혜 씨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JTBC가 추후 문재인의 죄가 확정되면 문재인에게도 문재인 씨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문재인이 강창일 주일대사에게 양국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일본 문제에 있어서 늘 과거지향적 태도로 일관해온 문재인이 새해가 되더니 정신이 더욱 오락가락하나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이 상가 임대료를 50% 깎고 집주인과 국가가 25%씩 부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국민 세금 쓸 생각만 하면서 임대인들을 지들 소나기에 놓고 휘두를 생각만 하나 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1월 15일 뉴스데일리 베스트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결이 모두 마무리된 어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던 분들도 계실 테고 형이 확정됨에 따라 사면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다소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께서 22년이란 형기를 내린 사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계셨을 텐데요. 다분히 정치적인 일에 사법부가 가세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로 시작된 촛불 난동과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탄핵파 의원들의 배신, 그리고 이정미로 대변되는 헌법재판소의 떼거지 판결로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결이 기소 이후 3년 9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2017년 3월 구속돼 오늘까지 1387일, 무려 3년 9개월간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039년 87살이 돼야 만기 출소가 가능합니다. 이미 전직 대통령 중 최장기간 수감 상태이죠.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밀어붙이기 위해 이것저것 가져다 붙인 박 대통령에게 씌워진 혐의는 워낙 많지만 크게 보면 국정농단 사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이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 혐의, 그러니까 공천 개입 건은 이미 판결이 났고 앞에 두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이 어제 나온 건데요. 자, 먼저 어제의 판결과 관련한 사안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서원 씨의 소환 조사 이후 검찰과 특검의 수사는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과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직권남용과 강요 등 5개 죄목, 18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면세점 선정 대가로 롯데와 SK가 낸 K스포츠재단 기부금 등 592억 원이 뇌물이라고 본 겁니다. 이후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에게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건 징역 15년이 내려진 뇌물 혐의인데요. 삼성, 롯데, SK 등의 거액을 지원하라고 한 것과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수수 부분을 뇌물로 인정한 겁니다. 받은 것과 별개로 특활비를 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한 행위, 기업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는 징역 5년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현대자동차, KT, 포스코의 최서원 씨 관련 회사에 지원을 강요한 혐의는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어제 판결을 통해 강요 부분은 모두 무죄, 직권남용은 일부 유죄로 결론났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특히 뇌물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한 네티즌은 댓글에서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 박근혜가 통장으로 단일원이라도 받은 게 있냐? 추상적인 예측만 가지고 형을 받은 거면 현 문재인은 징역 200년 감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저런 식의 뇌물이면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뇌물하사 행위지.
경제적 공동체, 내로남불 공동체의 진가가 판명되는 날도 오겠지라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그 이유라면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들과 현재 대통령도 조만간 감빵 예약이네라고 적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재판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최종심 내용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판부가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22년형을 확정했는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네티즌들의 댓글에서 보셨다시피 곧 이 모든 게 문재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되자 즉각 사면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는 어제 사면에 대해 묻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신년 기자회견 때 질문할 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로 미뤄보아 문재인이 다음 주쯤 사면과 관련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사면과 관련한 여론은 몇 가지 온도차가 존재합니다. 당장 사면하라, 절대 사면하면 안 된다라는 양쪽 진영의 강경한 목소리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해야 된다, 당사자의 사과와 반성이 먼저다라는 조건부 찬성 반대입니다. 이처럼 국민 여론은 여러 갈래로 나눠지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재판이 정치적이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정치 보복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비단 예를 들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유죄가 확정된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것만 보더라도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이 관례처럼 해오던 것들이었습니다. 속칭 통치자금을 드러내놓고 예산 편성하기 곤란하니까 세목이 드러나지 않는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일을 갑자기 문제 삼아 마치 부당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처럼 여론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또 가장 큰 형량이 내려진 뇌물죄와 관련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적으로 1원 한 푼, 1,000원 한 장 착복한 돈이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이란 중령이 내려진 것이죠. 이걸 두고 누가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정치적으로 가둔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도 100% 정치 행위이겠죠. 여기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인도적 차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버린 구치소에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가둬놓는 일은 현 정권 스스로 비인권적 나라임을, 비인권적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재인은 자신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좌고우면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또 문재인은 정치공학적 셈법을 배제하고 사회통합을 위해서라도 사면을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은 나중에 네가 살기 위해서라도 사면을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반성과 사과를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지 말아야 합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조국, 정경심이, 손혜원이, 박원순이, 한명숙이, 심지어 옵티머스 김봉현이까지 억울함을 인정해주는 좌파 찌끄레기들 니네들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뭉갤 그 권한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 석방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어제 있었던 정치권 반응 소식 강추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어제 정치권에선 이런저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법원 선고 3시간 뒤 청와대는 촛불혁명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각 정당별 논평도 즉각 나왔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했습니다. 다만 당 공식 논평엔 사면 요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사면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을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며 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개별 발언도 있었는데요. 먼저 사면론을 주장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라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거듭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문 대통령은 고초를 겪었다는 조국에게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반성하고 사과했다며 그래놓고는 누구더러 반성하고 사과하라는 것인가라며 박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외환위기 당시 국난 극복을 위해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결단했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지금 문 대통령에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는 건 세상 사람들은 다 안다. 역사의 법정, 양심의 법정은 오늘과 다를 것이라며 조건 없는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진태 전 의원은 이만국 정권에게 남을 처단할 자격이 있나라며 사면해달라고 사정하지도 않겠다. 이게 바로 머지않아 닥쳐올 당신들의 모습이라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 밖에 서울시장 경선 주자들도 한 목소리로 가세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상처의 아픔이 너무 컸다. 이제는 화해와 포용의 시간이어야 한다면서 문재인의 사면 결단을 압박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문 대통령이 국민 마음을 모으고 그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넘기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심을 확정하자 우리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박 대통령의 재판이 열린 시각 대법원 앞에서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형 확정은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 정부 2016년 그 겨울 촛불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거짓과 성공과 조작과 업무 기획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에 부정부패 사건에 가장 단호하게 대응했고 단돈 1원 한 푼 받지 않은 것을 국민이 다 아는데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 재판을 했다면서 무엇이 두려워 국민을 속이고 정의를 숨기려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조원진 대표는 3년 10개월의 악의적인 정치보복과 인신감금도 모자라 대법원마저 타락한 정치재판을 자행한 것에 대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얼마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큰 역풍을 맞았습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니돈처럼 사용한다고 공개 발언했었고 이 논란은 결국 법무부 특활비로 역풍을 맞게 됐죠. 검찰로 가야 할 특수활동비 중 매년 10억 원 이상이 법무부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작년 대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93억 원 가운데 10억 3천만 원을 법무부 검찰국이 가져갔다는 것인데 매년 그 정도의 돈이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부 특활비를 적폐로 내몰았습니다. 문재인이 직접 청와대 특활비를 줄이라고 지시하기도 했죠.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도 특활비를 매년 줄인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특활비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정원 특활비를 안보비로 이름을 바꾸어 별도 항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보비를 매년 늘려왔었죠. 내년 예산에서도 안보비 7,460억 원을 더하면 기존 방식으로 추산하는 정부 특활비는 9,844억 원으로 작년 9,431억 원보다 더 늘어납니다. 특활비를 줄이는 것처럼 국민 눈을 속이고 실제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늘려온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아 뇌물과 국고의 손실 혐의를 받았고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을 가진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썼으니 그게 뇌물이고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특활비를 썼으니 국고 손실이란 그런 논리입니다. 같은 논리로 검찰 인사권과 지휘 감독권을 가진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용도가 아닌 곳에 썼다면 뇌물이고 국고 손실죄겠죠. 하지만 이 정부에서 벌어진 특활비 논란은 잠시 떠들썩했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장 몫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및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2년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2019년 댓글 공작 의혹 수사 당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3년 6월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것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이들 국정원장들에게 내려진 법원의 잣대로 현 정권에서는 특활비가 과연 얼마나 적법하고 투명하게 쓰였는지 잘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건 TV조선의 이른바 의상실 CCTV 단독 보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컸던 건 JTBC의 태블릿 PC 보도였습니다. 지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태블릿 PC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수많은 애국우파 세력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는데요.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실을 밝혀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또한 JTBC는 자신들이 보도한 태블릿 PC를 정당화하기 위해 촛불 집회를 띄우고 태극기 집회를 폄하하는 등 매우 편향적 보도를 일삼아 왔습니다. 그런 JTBC였기에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확정 판결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왔겠습니까? 그런데 JTBC가 도를 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날 JTBC는 자사의 메인 뉴스룸을 통해 오늘부터 JTBC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로 호칭을 바꿉니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뉴스 시간 내내 앵커는 물론 기자 리포트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씨 또는 그냥 성만 불러 박 씨로 표현했습니다. 다른 방송 언론사 KBS, SBS,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호칭했는데요. 다만 MBC도 어제 자사의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 박 대통령을 박근혜 씨로 표현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JTBC와 MBC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도가 지나쳤다. 김정은에겐 꼬박꼬박 위원장이란 직함을 붙이고 심지어 리설주에게도 여사라는 호칭을 하는 방송사들이 너무 나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형량이 내려진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재판부가 뇌물을 건넸다고 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이 부분이 왜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는데 어쨌든 3일 앞으로 다가온 이 부회장의 재판 강추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난해 7월 박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그룹의 86억 원 상당의 뇌물을 명시하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유죄 판결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모두 실형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먼저 횡령 액수가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고 이미 1년 정도 형을 산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문재인이 14일 강창일 신임 주 일본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직후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한일 양국은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 안정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인 만큼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이 말이 왜 논란인 건지 여러분도 다들 파악하시고 계실 겁니다. 한일 관계 망쳐놓은 장본인이 글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답니다. 이게 웬 유체이탈 화법이랍니까? 문재인 정부는 집권 내내 반일을 선동해왔죠. 덕분에 실제로는 온전히 일본 브랜드는 아니지만 일본 브랜드로 많이 알고 있는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는 한국 전 지역에서 점포 폐점을 줄줄이 해야 하는 피해를 얻었습니다. 어디 이뿐만인가요?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보류 등이 수많은 갈등을 조장한 건 다름 아닌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또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며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랍니다. 문재인이 이래서 치매 논란까지 함께 받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의 자동차 타이어를 야밤에 몰래 펑크내놓고 앞에선 우리 잘 지내봐요 이러는 것 같아서 소름이 끼칩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주일대사로 내정된 강창일 대사는 지난 8일 임명됐습니다. 사선 의원 출신의 강창일 대사는 가뜩이나 아쿠아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를 풀어야 할 과제를 잔뜩 떠안게 됐습니다. 문재인의 비서실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임종석이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감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임종석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 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며 지금 최 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도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더니 얘네들은 무조건 지네들이 한 짓을 수사하거나 감사하면 그게 정치를 하는 거라네요. 범죄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의 의무이고 감사 대상으로 판단되면 최선을 다해 감사를 하는 게 감사원이 할 일이죠. 임종석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감사원장을 비판해서 얻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불법 저질렀소 라고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종석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임종석은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며 정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며 차라리 정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집 지키는 개도 아니고 임종석이 한 말은 도에 좀 지나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지나치네요. 임종석 너나 도베르만 개처럼 문재인에게 충성하면서 문재인이 살고 있는 집 잘 지키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자격심사와 징계를 다루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현재 회의를 위한 일정을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차례 회의만 하고 회의 소집 의지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뜻할까요? 윤리위가 이렇게 회의 일정을 잡고 있지 않는 이유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때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윤리위는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횡령 의혹을 받는 윤미향의 징계안이 제출된 지난해 9월 첫 회의를 연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 의원입니다. 윤미향이 혹여나 징계를 받진 않을까, 윤미향을 감싸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않고 있다는 의심 충분히 받을 만하죠. 현재 윤리특위에는 윤미향 외에도 국민의힘당 보좌진에게 막말을 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징계안에 오른 상태입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리특위의 제19 감싸기 지적은 역대 국회에서 늘 있었다며 근본적인 수술을 하려면 최소한 절반 이상의 외부 인사를 윤리특위에 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를 조사하는 수사팀에 정부의 비난을 가해 미스터 쓴소리로 주목을 받았던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가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2명의 검사를 더 투입해 문재인 정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둘러싼 수사는 모두 5명의 검사로 꾸려진 수사팀 체제로 운영됩니다. 문재인에게 임명됐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팀에 준하는 인원 보강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투입된 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논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착하는 검찰개혁을 두고 견제 없이 행사되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 권한이 검찰의 정치 예속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취지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양세진 부장검사가 남부지검 재직 당시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짚었습니다. 수사팀장을 맡은 이정섭 부장검사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 재직 당시 조국에 기소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이에 수사팀 진용을 장비한 검찰이 공익침해 행위 피신고자 명단 등의 이름을 올린 검사들은 물론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까지 수사력을 뻗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뉴스에서 종종 등장하는 김태규 부장판사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김태규 부장판사가 국민들의 머리에 각인이 된 건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쓴소리를 내왔기 때문인데요. 김 부장판사는 좌파 성향 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사법부에서 드물게 자신의 실명을 걸고 각종 현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해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및 은폐 의혹에 대해 미친 짓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말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이런 김 부장판사가 최근 대법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언론과 통화에서 이 정부 들어 여러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표를 생각해 왔다며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신 발언에 대한 대법원 압박 등은 없었다고 그는 밝혔는데요. 그는 대법원 판결이나 사법부 내부 움직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왔습니다. 2019년 말 소멸시효를 뛰어넘은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해 감당하기 힘든 실수라고 했고 2018년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동료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의결하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짧은 회의 뒤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헌정사의 가장 나쁜 사법파동이라며 탄핵을 의결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신청한 징계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후 여권과 지층이 사법개혁 명분으로 재판부를 압박하자 검사가 말 안 들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 들면
사법개혁이라며 겁박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8기인 김 부장판사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2006년 판사로 임용이 됐고 이후 부산지법, 창원지법, 울산지법 등에서 재판을 맡아왔습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만큼 자신이 가진 실력과 정치력에 비해 운이 좋았던 정치인이 또 있을까요? 안철수는 정계에 진출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왔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판단 미스로 누군가에겐 정치 인생 중 단 한 번 찾아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본인 스스로 걷어찬 꼴이 되고 말았죠. 올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시중에선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고 말고의 이상으로 또 철수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최근 며칠간 안철수의 행보를 보면 아직도 안철수가 큰 정치인이 되기는 참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무언가를 버릴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얼마 전 국민의힘은 이번 보선에서 100% 국민 경선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안철수를 배려하겠다는 일종의 사인이었죠.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이 이 정도 양보했으면 비례대표 3석의 국민의당 안철수가 한 발자국 물러서서 국민의힘 조건을 수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만약 안철수가 이대로 국민의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 지난 대선 때처럼 또 깽판을 친다면 안철수의 정치 생명은 여기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지칭하며 서울시장 할 감이 안 된다. 서울시장 할 감이 안 된다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대표도 이날 자신에 대한 공세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을 말라라고 맞받아쳐 이른바 김종인 안철수 리스크가 선거의 악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혜욱 기자입니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은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작심한 듯 우리 당은 왜 이렇게 안철수를 못 키워줘서 안달인 거냐. 안철수가 없으면 후보가 없을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안 대표의 정치적 멘토로 꼽히기도 했던 김종인 위원장은 내가 안철수를 제일 잘 아는데 그 사람은 감이 안 된다면서 또 다른 멘토로 꼽혔던 시골의사 박경철 씨, 법륜 스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그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냐고도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어떻게든 자력으로 후보를 내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 선거마다 제3의 후보에 기대서는 안 된다며 당이 총선에서 대패해 많이 위축된 것 같은데 후보를 제대로 뽑으면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에 계신 분들에게 안 대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상대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요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헛발질해서 반사이익을 좀 얻으니까 기고만장해서 국민의 간절함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발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은 문재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양정철 전 민주원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선 후인 2017년 5월 양정철과의 연을 끊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손혜원 TV에서 양 전 원장을 향해 문 대통령이 완전히 쳐낸 사람이라 속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손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대선 그 뒤로 한 번도 양 전 원장을 곁에 두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대선 후 여권 핵심 상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사람을 잘 버리지 않기에 양 전 원장을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양비를 버리는 것을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조언을 했구나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양정철은 청와대 총무비서관 자리까지 기다렸으나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마치 자신이 모든 자리를 고사하고 대통령 멀리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쇼를 했다며 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니까 떠난다는 부부처럼 쇼를 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혜원은 양 전 원장이 너무 교활하게 언론 플레이하는 걸 보면서 누군가는 이걸 깨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양 원장을 비판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해외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이 잇따라 확정되면서 국산 백신은 언제 나오나 궁금해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부작용이 적은 국산 코로나 백신만 나온다면 해외 백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 코로나에서 해방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될 텐데요. 현재 국내선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등 4개 회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효과나 시기를 예측할 만큼 백신 개발이 진전된 곳은 없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해외 백신 도입이 가시화될수록 국산 백신 개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국내에선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등 4개 회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 후발주자에 그치고 말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 백신 도입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산 백신의 임상 1상에 참여 중인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최근 임상시험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해외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계자는 건강한 성인은 백신 접종이 우선이라고 설득하며 겨우 임상을 이어가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3분기 그러니까 7월에서 9월 중 건강한 성인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산 백신 개발은 더 어려질 수 있습니다. 보통 임상 참가자 대상으로 상당 기간 추적 관찰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중간에 다른 백신을 접종받으면 효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영국에선 노바백스 3상 임상시험에만 25만 명이 자원했지만 한국은 코로나 관련 임상 자원자가 3,500명 수준이라며 임상 참여가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딸 조모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한 이들의 피해 보전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청구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대리는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측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음 같아선 주말에도 뉴스를 진행하고 싶지만 주말까지 밤을 새우게 되면 몸이 못 버틸 것 같아서 주말에는 방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자님들 비롯한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